기술주의 상승의 주가 부담감 또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기술주에 대한 악재가 계속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돈은 많고 어딘간 가야 되니까 그럼 그동안 못 올린 애들에 대한 순환매가 와야 돼.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그럼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네. 그게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15개 증권사 중에서 12곳이 2분기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최대 전망치가 11조 원. 네.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9조 9,036억 원인데 네.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1월 달에 9,600-800원 최고가 찍고 지금 8,100-500원을 찍었잖아요. 이 주가와 이 이익의 괴리는 뭐 좁아질 것인가에 대한 뭐 신문기사도 좀 있고 하던데 세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국은 네. 우리나라 최대 시총 1위 기업이죠. 그쵸. 그래서 한 500조 막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죠.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500조에서 좀 밀렸습니다. 480조고요. 최고점은 500조를 뚫었었겠죠. 96,000원 뚫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뭐 450조냐 500조냐가 막 한 50조 차이예요. 50조면은 방금 우리가 막 대단한 기업처럼 말했던 카카오가 이제 50조란 말이죠. 맞아. 카카오가 이제 딱 5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0% 빠지면 50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500조에서 450조가 되면. 시총 6위 기업 카카오가 날아간. 그렇죠. 10%만 빠져도. 근데 실제 지금 96,000원 대비 지금 10% 이상 빠졌단 말이죠. 81,000원이면.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누가 예상할 수 있냐 이거죠. 정확한 예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1,000억짜리에 대한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굉장히 정확할 수 있어요. 진짜 다 까보면 되거든요. 네. 정말 하나하나 이쑤시개까지 까보면은 1,000억짜리가 적정한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근데 과연 500조짜리를 누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도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 가치도 분명히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리포트들에는 사실은 그런 모멘텀과 재료 가치는 약간 배제되고 미래 영업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평가를 할 때 적정하냐? 아니면 주가가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이제 거의 가치와 주가가 비슷해지는 단계니까 뭐 어떤 게 더 급하게 올라가야 되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가치가 줄어들어도 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어도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 영업이익이고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결시키고 직접적으로 매칭시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실은 가격 모멘텀으로서는 한 번 더 움직일 부분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진짜 잘 버텨주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이 9만원 이상에서 사신 또는 85,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요. 정말 9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1월 초에 한 3일 정도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뭐 물린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끼케야 뭐 85,000원 정도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이 종목 신문이나 손절매 해야겠어 또는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모멘텀상으로는 아직도 한 번 더 치고 갈 때 걸림돌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연봉으로 봤을 때 윗골이 달고 이렇게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좀 윗골이에서 현재까지 밀린 폭이 커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밀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올라오는 121선을 약간 기다리는 느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크게 밀린다기보단 안정적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재상승은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삼성전자를 막 너무 좋게 보고 막 계속 사야 되냐 해서 사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대형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좀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엇갈려서 간다기보단 시간차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삼성전자 얘기하다 또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올 겁니다. 일단 포스코를 볼게요. 자, 포스코를 보면 사실 뭐 한 30만 원대에서 36만 원대니까 거의 한 20% 올랐겠죠? 한 달 한 보름 정도에. 그러면 주봉으로 봐도 그런 게 나타나요. 거의 5주 연속 양선이었고요. 뭐 4%, 5%씩 올랐어요. 근데 마지막 주 보시면 마지막 주 한 2%밖에 못 올랐죠. 윗골이 많이 달고. 그럼 이게 아주 강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포스코가 한 달 동안 13%가 올랐어요.
그러면 야 포스코 사는 사람 진짜 좋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4월 달에 하나도 못 올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13% 올랐으니까 진짜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대형주끼리 비교했을 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포스코를 사는 게 낫었죠. 근데 철강업 자체에서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한 달이 끝나면 이렇게 거의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기도 하고 상승률 상위로 정렬을 해서 보기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3월 말 종가보다 4월 말 종가까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상승률 상위 종목이에요. 그럼 이게 한 달 동안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263%가 오른 거예요. 엑세스바이오, 넥스트사이언스, 위즈코프, 휴론스 글로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냐면 바로 백신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면 4월 한 달에 가장 정치적 이슈 또는 사회적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백신 어떡하지? 근데 러시아 쪽에서 달라 그래. 그럼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철강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보세요. 포스코 강판 있어요. 포스코 강판 월봉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포스코가 13% 오를 때 포스코 강판은 113%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특강이라는 철강주가 있어요. 한국특강 움직임 하나도 없었죠, 3월까지. 심지어 포스코는 2, 3월에도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 3, 4월 동안 대형주인 포스코가 움직일 때 사실 움직임이 하나도 없던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이 언제 움직였냐? 그냥 4월 한 달에만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또 이런 애만 있냐? 동국제강은 어떻고,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심지어 시총이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 중대형주급에 그쵸. 속하는 애인데 얘조차도 75%가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동국제강은 철강 산업에서 시총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포스코 다음에 현대제철 다음에 동국제강.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형주가 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갈랑말랑할 때 못 따라가는데 가는 게 확인이 되면 뒤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2조짜리, 1조짜리, 5천억짜리, 3천억짜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철강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여기도 보면 사면 철강도 당연히 철강업이겠죠. 근데 보면은 4월 달에 오버슈팅 나왔죠. NI스틸도 철강주겠죠. NI스틸도 4월 달에 하나도 움직임 없던 애인데 4월 달에만 나왔죠. 그러면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켰으면 되냐.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고점 찍고 2, 3, 4월에는 사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끝난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도체 관련주에서 움직임 좋았던 애들이 뭐가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는 1월에 윗꼬리 만들고 2, 3, 4 아무것도 못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냥 얘는 1, 2, 3, 4 계속 움직여서 마지막 4월 달에 심지어 한 40%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솔브레인도 4월 한 달에만 22%가 움직였어요. 또는 뭐 실리콘웍스라는 종목도 있죠. 실리콘웍스도 4월 한 달에만 25%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면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또는 삼성전자만 사면 돼?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암묵적인 게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만 그냥 사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할 것 같아요? 주린이. 초보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밖에 모르니까. 나 주린이야. 주식 뭐 사면 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린이가 사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종목인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5만 거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걸 전제 조건을 단 거예요. 중소형주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럼 대형주를 산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한 30위 안에서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반도체 좋아하면 삼성전자 사면 되고 자동차 좋아하면 현대차 사면 되고 철강 좋아하면 포스코 사면 되고 금융 좋아하면 KB금융,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그 업종이 대장주들이에요. 그럼 대장주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야, 금융이 좋대, KB금융 사면 돼. 철강 좋대, 포스코 사면 돼. 반도체 좋대, 삼성전자 사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소형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철강 좋대 했을 때 야, 포스코보단 동국제강이 더 좋은데? 동국제강보다는 포스코 강판이 더 좋은데? 또는 야, 삼성전자 사면 돼. 반도체가 좋대라고 했을 때 야, 삼성전자보다는 한미반도체가 더 좋은데? 아니면 실리콘웍스가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1조대 또는 5천억대
3천억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그때 이제 주린이를 벗어나서 뭐 초보 또는 중수 이렇게 가는 거죠. 펀드 매니저분들은 99% 이상이 시장 수익률 어느 정도 가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네. 게 이제 그 펀드의 특징이 뭐 액티브 그냥 패시브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뭐 시장 수익률, 시장 인덱스를 쫓아가는 추종하는 거라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율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패시브 펀드, 수동적인 펀드에서는 코스피 200의 이 지수 비중대로만 내가 포트를 갖고 있으면 딱 시장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그쵸. 10% 오르면 내 펀드 10% 오르는 거고 시장이 10% 떨어지면 내 펀드 10% 빠지는 거고. 그럼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은 삼성전자 잘 안 가지고 있나요? 아니, 잘 안 갖고 있다기보단 똑같은 시총 비중대로 사진 않겠죠.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니까 네. 약간 삼성전자의 비중을 시가총액 비중에서 좀 줄이고 내가 좀 뭐 다른 반도체 관련을 좀 갖는다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요즘 철강이 좋아? 그럼 포스코를 좀 더 살까? 뭐 이렇게 좀 나의 비중을 스스로 조절하는 게 액티브 펀드라면 그냥 시장 인덱스 지수만 따라가는 게 패시브 펀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건 기본일 테고 그 기본에서 비중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무서운 건 뭐겠어요? 상사, 고객. 고객들의 어떤 컴플레인? 야, 시장이 올랐는데 왜 왜안 올라? 펀드가 이 모양이야? 근데 또왜 시장이 그런 정보 10% 올랐는데 응. 내 펀드가 10% 올랐으면 그래. 그냥 시장 정도만 하는 실력인가 보다 하면서도 해지는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개인 투자자 중에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비중대로 살 필요도 전혀 없고 똑똑한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숨어있는 흑진주를 찾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는 모든 고객들에게 물론 좀 VIP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냥 평균값으로 생각한다면 은행은 모든 고객한테 똑같은 금리의 이자를 준단 말이죠. 금리 평등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은 수익률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참여자들에게 똑같은 수익률을 주는 것은 딱 시장 지수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평균값만 원한다면 시장 지수 펀드에 가입하면 돼요. 또는 ETF를 사면 돼요. ETF도 곱하기 레버리지 사지 말고 그냥 사면 나는 시장 수익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주식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시장 수익률만 하면 돼. 그래도 금리보다 높을 테니까. 그쵸. 평균값으로. 물론 코로나 저점처럼 막 급락할 때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무조건 평균값으로는 금리보다 높아요. 무조건.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평균값이 시장금리보다 높지 않다면 형성되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주식을 할 이유가 없죠. 단 한 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만 돈 넣고 있으면 되니까 평균값으로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값으로 높으니까 은행에 돈 넣을 필요 없이 그냥 ETF 갖고 있으면 나는 평균값으로 은행금리보다 높게 받는 거예요. 그게 평균값에 대한 전략이고요. 나는 평균값보다 좀 더 벌고 싶은데 그러면 시장지수 펀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투자 비중도 조절을 해보고 어떤 업종을 살지 또 그 업종에서 대형주를 살지 중소형주를 살지도 고민을 해보는 게 그게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는 길이죠. 세무사님은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쵸? 웃음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주류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네네네네.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긴 쉽지 않겠죠? 아까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보다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오른 다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투자의 기본이니까 포스코가 오르니까 철강업이 따라 오르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 오르고 이런 건 기본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딱 하나만 놓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했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치고 하반 경직을 정말 이렇게 잘
버틴 종목은 없단 말이죠. 그럼 주식에서 제일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거 하방 경직인데 1, 2, 3, 4월 동안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막 현대차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부침이 여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은 뭐 거의 박살난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어. 이제 뭐 안 빠지고 있던 얘기 또 한번 올라줄 때가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신 그 지금 4개 섹터가 호황이라고 했던 게 철강, 금융, 건설, 조선이었죠. 조선도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조선주가 14년 만에 초호황 온다면서 한국조선업 전성기로 꼽혔던 2007년과 유사한 상황, 뭐 핑크빛 전망이라면서 1분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는데 중국은 113%, 일본은 66% 감소했는데 한국이 867%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와 또 환경 규제로 인해서 신선박을 발주해야 되면서 그런 증가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핑크빛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왠지 세무사님은 이쪽은 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매달 제 예상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이고 그렇죠. 그 예상을 계속 우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제가 존중하는 데이터는 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달 주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그 표현 좋네요. 가장 존중하는 거는 주가다. 왜냐면은 다른 거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장주 투자론자인데 역시 제 주관이 들어간 거고요. 그쵸. 또는 가치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관이 들어간 거고요. 뭐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뭐 주관. 어디서 주식 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뺨따기를 맞았던지 아니면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뭐 주변에 코인 돈 벌어서 배 아프던지 아니면 코인을 어디 잘못해갖고 뭐 전 재산을 잃었던지 분명히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거를 저는 당연히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의견은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격은 절대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가 주문을 넣어서 매수 주문은 수요, 매도 주문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 가격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 가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이렇게 떨어졌지? 계속 팩트 체크를 해나가면서 20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뭐 제가 주관적으로는 철강, 금융, 조선, 건설 주관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철강이나 건설이 얼마나 10년 후, 20년 후에 대단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계속 회의적인 마음인데 그건 제 주관이고 객관적인 건 주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월 한 달 동안 제가 차트로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산업에 포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 성장주 종목 선정 기준인데 요 5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짧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이 성장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좀 이상하죠. 주가를 믿을 필요도 없죠. 제가 주가를 믿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주가가 매일 매월 올랐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매일 매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피크인 우리가 나 왕년에 리즈 때 뭐 이런 말 하는데 왕년이 아니고 지금이 피크인 종목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에요. 아까 카카오 같은. 카카오는 지금이 피크인 애입니다. 그러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를 즐기라고 그런 종목들은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꺾여서 1년이 지났어. 그럼 1년 동안도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새롭게 역사적 신고가를 못 뚫으면 얘는 피크치고 1년 동안 보니까 좀 성장 속도가 감속됐던지 아니면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바뀌었어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신고가 치고 1년 지난 종목은 빼고 1년이 아직 안 지난 종목. 그 다음이 역사적 신고가와 다른 개념으로 52주 신고가가 있어요. 이건 이제 1년 신고가죠. 왜냐하면 사실 2천 종목 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친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52주 신고가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4대 업종, 철강, 건설, 조선, 금융 얘네들 중에 역사적 신고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포스코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네. 10년 전 고점을 뚫으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쵸, 그쵸.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없는데 다만 그러면 뭐 역사적 신고가 종목만 사면 정말 살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이쪽 종목 중에. 그래서 턴어라운드 종목에도 관심 갖자는 측면에서 52주 신고가. 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이라고 써놨는데 뭐냐면 고점을 10,000원에 찍고 뭐 한 달 만에 5,000원, 3,000원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기업 가치가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올랐었냐면 갑작스러운 재료 네. 또는 작전. 왜냐하면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기업 가치가 올라서 수급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야,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뭐 돈 한 100억 있는 10명이 모여서 10명이면 1,000억이잖아요. 딱 찍어갖고 야 우리 이거 올리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세고랑 차고 들어가는 건데 예전엔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기업 가치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세력들이 다 털으면 아무도 그걸 안 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점 찍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반토막 나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걔네들은 저는 성장주는 아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빠지는 종목들, 막 30%, 40%, 50% 빠지는 종목들. 뭐, 요런 것들 빼면은 이제, 괜찮은 종목, 성장하는 종목,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저는 매달 한 달이 끝날 때마다 2,000억 이상을 봐요. 네. 이 표는 아마 제가 한 번 지난 네. 1월인가 2월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매달 안 보여드린 이유는 매달 또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달에는 왜 보여드리냐면 이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월달 건가 봐요. 4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보는 거죠. 4월 달 차트를 보면서 아까 봤던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조정 안 받고 이렇게 잘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제가 꼽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0억 이상이 거래소에 50종목, 그리고 500종목, 코스닥에 500종목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의 반 정도. 한 1,000종목 이상을 보고 제가 추린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면 야, 2,000종목 이하는 왜 안 보는데 잡주들이 많아서. 2,000 종목이 아니라 2,000억 이상. 2,000억. 2,000억. 님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언어를 가끔 좀 잃으셔서. 제가 말했던 이런 도움이 너무 절실해요. 왜냐면 제가 단어를 가끔 다르게 말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이어트를 너무 격심하게 하셔서 잘 언어를 잃고 계셔. 네. 얼굴을 얻고 정신을 잃고 있는. 좋습니다. 그래서 2,000억 이하는 왜 안 하냐면 사실 한 1,500억까지는 해도 되는데 뭐 500억 이런 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는 회사 또는 가치가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성장 있고 가치 있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뭐 500억에 출발한 회사도 있겠지만 뭐 한 1,000억쯤 출발해서 벌써 2,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억 이상 종목만 봐도 이렇게 종목이 많으니까 굳이 뭐 그 아래는 제가 직접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를 뭐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172개랑 130개는 300개인데 뭐 300개 다 좋다 그게 아니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이런 업종에 돈이 많이 몰렸구나. 이런 업종이 좋구나. 그러면 보시면 화학은 언제부터 좋았냐면 작년 한 9월, 10월. 네. 그래서 화학은 지금 좋아진 지 오래됐고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경기 바닥에서 튀어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소재 업종, 화학 업종이라는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이제 다크호스로 올라온 애들이 철강, 건설, 건자재, 기계, 조선 얘네들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종목이 많아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특히 철강에는 뭐 이제 포스코를 포함한 몇 개 있었는데 중소형주에 더 많아진 거고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건자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건설, 건자재, 철강, 기계, 조선 종목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융도 KB금융주주 정도가 움직이고 했었는데 중소형 증권사들 KTB 투자증권,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애들이 언제 올랐는지도 모르게 오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가 먼저 가고 중소형주가 따라가고가 정확히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4월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업종이 철강, 건설, 건자재, 금융, 조선기계. 요게 확실히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화학은 원래 많았고. 그럼 이제 줄어든 애들을 말씀드리면 2차전지 팍 줄어들었어요.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도 팍 줄어들었고. 제약바이오는 원래는 거래소 별로 없었지만 코스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정말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거의 한 연초부터 조정받아서 아직까지도 반등의 기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3달째 쉬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 들어서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쳤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TCK, TSE, 파크 시스템즈, 뭐 LB 세미컴, 원익 IPS, 어버브 반도체 이런 사이맥스, 뭐 실리콘웍스, 솔브렌 아까 다 솔브렌하고 실리코스 대표적으로 봤지만 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 1조짜리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 1조짜리 소부장 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상승의 이유는 반도체는 뭐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네.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또는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결국은 이 철강, 금융, 건설건자재, 기계조선 쪽에서 얘네 왜 올랐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금융은 일단 1차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공통이라 치고, 재료 가치로만 봤을 때는 금융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융주가 사실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연초부터 반영이 되는 거고요. 철강은 중국 쪽과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중국 철강 업체에서 뭐 세금 환급을 하면서 자국 철강 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게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나왔던 거고. 그런데 건설건자재 쪽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하셨고 저도 뭐 강연회 때 가끔 말을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4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 대선 시즌, 이런 선거 시즌에서 늘 말하는 게 주택 공급 활성화 또는 건설 경기 부양, 네. 이게 뭐 아주 단골 메뉴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재료 가치가 분명히 실적은 플러스 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쪽 또는 중공업 쪽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닌가 했는데 뭐 10년 만에 호황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 재료 가치가 얼마나 잘 반영되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는 지난달에 제가 HMM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10배 오른 종목 대표적인 종목.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다가 다시 신고가를 또 뚫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로봇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달나라가는 위성 쏘는 회사도 아니고 무인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해상 운송업일 뿐인데 근데 10배가 오른 게 아까 딱 제가 말하는 실적이 좋으면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재료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먹으면서 실적 반영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오르는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 기자재 쪽도 저는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겠어요. 작년에도 조선에 대한 호재가 가끔 나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거의 잘 안 먹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 기술주의 상승의 주가 부담감 또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기술주에 대한 악재가 계속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돈은 많고 어딘간 가야 되니까 야 그럼 그동안 못 오른 애들에 대한 순환매가 와야 돼. 근데 그들은 각자 이런 재료들이 있어. 건설건자재는 뭐 정책 관련, 조선은 이런 10년 만에 호황, 또는 철강은 중국 관련, 또는 금융은 금리 인상. 이렇게 각자 호재들이 있는데 실제 까보니까 실적도 좋아. 그럼 얘네가 가는 거구나. 뭐 이런 논리들이 다 접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모든 사람의 교집합으로 결정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관 외국인이잖아요. 기관 외국인의 그런 논리들이 3월, 4월에 이런 업종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